자, 오늘 웬만하면 파동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나오네. 자,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은 어떤 놈들이 있었습니까? 3개. 빛, 다른 이름으로 전자기파가 있었죠. 네. 또요? 소리. 네, 음파가 있었네요. 또 물결파. 물결파가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때 빛의 속력 V명을 했습니다. 얘는 진공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속력 V는 흔히 광속 C로 표현되는데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per 세컨였습니다. 소리 15도씨의 공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는 340 미터 per 세컨입니다. 흔히 마 1이라고 표현하는 속도입니다. 물결파 혹시 G2 쪽으로 넘어가면 천해파와 심해파로 물결파를 구분하는데요. 물리에서는 심해파는 별로 관심 없어요. 천해파가 관심 있는데 천해파의 속력은 루트 GH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 V 이꼴 F 람다의 특성에서 진동수가 크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파장이 짧은 하고 있죠.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누가 파장이 짧은 게야? 파란색. 파란색이 파장이 짧죠. 우리가 가시광선,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할 때 붉은색이 약 700나노의 파장이고 보라색이 약 400나노의 파장이에요. 파장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짧은 쪽이에요. 이해됐어요? 물론 파란색보다 보라색보다 더 넘어 있는 자외선, X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파장이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요. 저음과 고음 중에서 누가 더 파장이 짧은 놈이야? 고음은 지도수가 큰 놈이죠. 네. 파장이 짧은 놈이라고요. 이해됐어? 네. 물결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물결파에서 파장을 짧게 해준다는 것은 물결파의 진동수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속력이 일정한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우리는 파동의 성질 중에서 반사가 있었네요. 빛의 반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빛의 반사로 뭘 준비했습니까? 거울상에 대한 작도를 했었죠. 특히 오목거울에 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소리도 반사하죠. 근데 뭐 소리의 반사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있었어요? 소리 반사가 그 시험 문제 나온 거 있나?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물결파의 반사, 뭐 우선 물결파 와서 뭐 반사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치? 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사광과 반사의 크기가 뭐 서로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반사라는 놈도 있는데 실상 전반사는 반사 영역보다는 굴절의 영역이죠. 전반사는 굴절파가 안 나가라는 뜻에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굴절하면서 우리는 수압 매질이다, 밀압 매질이다 이렇게 해서 굴절율에 대한 차이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빛의 굴절 통해서 이렇게 입사광이 들어갔고 굴절광이 나가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밀압 매질이에요? 각이 작은 요 B가 더 밀압 매질이죠. 되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이번 주 일요일 날 굴절을 누가 좀 증명해 줬으면 하는데 좀 해봐라. 그치? 소리의 굴절 뭐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하는 이 얘기들을 소리의 굴절로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물결파의 굴절 많이 소개해봤죠? 그래서 물결파의 굴절할 때 우리가 스네일 법칙을 증명해 주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온 놈이 누구예요? 간섭이 있었죠. 그치? 빛의 간섭하면서 영의 이중 슬립 실험 장치를 정비해봤는 것도 있었네요. 소리 간섭으로 흔히 말하는 노이즈 캔슬 이어폰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물결파의 간섭에서 우리가 배와 마디에 대한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디 선의 얘기도 해봤는데요. 이 마디선이라는 것은 계속 파동이 물결파가 옵니다만은 마를 때 고르고 고를 때 마르면서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스로 보이는 그런 놈으로 소개를 해봤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디슨의 개수를 늘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겠고 그때 소스 1, 소스 2 사이에서 매질을 보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만 반복되는 배라는 부분과 안 움직이는 마디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간섭을 얘기하면서 플러스 정상 파이 얘기까지도 소개를 해봤습니다. 파동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간섭 말고도 뭐 있었나? 회전이 있었죠. 회전이 있었습니다. 회전은 파장이 긴 놈이 슬립폭이 좁은 놈이 회전이 잘 되는데요. 빛은 단일 슬릿에 대한 회전 실험을 소개해봤습니다. 소리 파장 긴 저음이 회전이 좀 더 잘 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해봤네요. 물결파의 회전 실험, 옆으로 잘 퍼져나가는 그런 것도 소개해봤습니다. 세상에는 회전이 잘 돼야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회전이 잘 되지 않아야 좋은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내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회전이 잘 돼야 좋은 경우입니까? 잘 되지 말아야 좋은 경우입니까? 회전이 잘 되어야 좋은 경우죠. 되었습니까? 통화하는데 회전이 잘 안 돼. 전파가 잘 안 잡혀. 이런 젠장 나 산에서 다리 다쳤는데 안 되잖아요. 회전이 잘 돼야 좋은 경우죠. 별을 관측하고 싶어요.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관측합니다. 이때 회전이 잘 돼야 좋습니까? 잘 되지 않아야 좋습니까? 안 해야 되겠죠. 회전이 잘 되고 있어 빛이 옆으로 퍼져요. 그럼 제대로 관측하기가 어렵죠. 나중에 그게 분해된 값이 커져서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경이 크면 회전이 잘 안 돼서 분해된 값이 작아서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두 개라고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각거리가 작아서 분해된 값이 작아서 좋은 망원경이에요. 물론 비싸죠. 자, 근데 말입니다. 이거 말고 한 개의 파동을 더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나? 물질파. 입자인데 파동주의 성질 가지라고요. 이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운동량분의 평상수화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선끼리의 간섭 또는 전자선의 회절 이 무늬를 소개했었죠. 근데 우리가 파동을 가르치면서 물리 1파트와 물리 2파트에서 가르치는 게요. 좀 이빨이 많이 빠졌어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물리 1파트와 물리 2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르쳤는지 한번 소개를 해봅시다. 맨 앞에 있는 거는요. 테마 9라고 되어 있는데요. 받았습니까? 네, 펴십시오. 요게 2015년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년이에요. 2015년 수능 완성을 준비하고 테마 9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소리네요. 페이지 63쪽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소리 굽새의 진동수가 주변 공기의 진동수 그리고 내가 듣는 진동수다라고 해놨네요. 이거 소리 굽새를 두드렸을 때 얘기죠. 기타줄을 튕겼어요. 기타줄이 200Hz, 기타줄이 1초에 200번 진동한데 무슨 뜻이야? 주변 공기가 200번 진동하겠고 내 귀에는 200Hz로 들리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현악기의 진동수, 현악기, 현이 1초에 몇 번 진동합니까? 하는 진동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관악기에서는 관에서 파동이 1초에 몇 번 진동합니까? 하는 진동수로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생명 파트 쪽에서 우리가 시각, 청각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리의 속력이 340m/s라고 하는 것은 15도씨 공기란 전제 조건 하인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빨라져. 온도가 높아지면 소리 속력이 좀 더 빨라지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소리 속력이 조금 더 느려지게 됩니다. 공기라는 기체를 준비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체 상태보단 액체 상태, 고체 상태가 되면 소리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내가 200Hz로 낸 소리가 물에 들어가면 진동수가 크게다 작아진다? 그렇죠. 변하지 않습니다. 예,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굴절이 된다 하더라도 진동수 바뀔 거 아니잖아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리가 뭐 밀하다 소하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뭐 압력의 어떤 공기 압력의 최대치였다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밀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 종파적인 놈을 우리가 괸파로 바꾸는 게 나중에 오실로스코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굳이 그거까지는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반사, 굴절, 그리고 회절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게 페이지 63쪽이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하면 가청 주파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20에서 2만 헤르츠, 즉 20kHz까지, 20Hz에서 20kHz까지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보다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못 들어요. 그런 음을 우리는 초음파라네요. 뒷페이지 넘길게요. 페이지 64쪽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어디다 사용합니까? 하네요. 우리가 초음파는 파장이 짧아요. 회전이 잘 돼, 안 돼? 잘 안 돼. 그 말은 직진성이 좀 더 강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후진하는데 삐삐삐삐 하잖아요. 그건 초음파를 통해서 몇 가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까워졌잖아. 즉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짧잖아. 너무 벽에 가까워졌어. 조심해. 이렇게 이제 경고를 내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뭐 그 외에 오금 탐지기라든지 뭐 아기의 초음파 사진 이런 것들 찍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페이지 61쪽부터 소개돼. 아닌데 64쪽인데 63쪽부터군요. 해맞고 이거는 페이지 63쪽부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64쪽에 그래서 소리의 활용, 초음파의 활용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소리가 서로 간섭하더라는 것들 나오고 있었죠. 소리의 간섭. 특히 우리는 외부 소리하고 반대 위상의 소리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예, 상수의 간섭을 통해서.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하는데, 야, 요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요. 자전거에 하는데 사람이 안 들려. 그것도 자전거길 있고 인도길이 있는데 왜 자전거길을 걸어가면서? 근데 있잖아요. 나도 걸어갈 때 보면 인도보다 자전거길을 걸어갈 때가 좀 있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인도로 자꾸 걸어가려고 하는데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자전거길을 걸려요. 예. 그리고 그 간섭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진대. 특히 소리에 대한 정상파, 현악기 그리고 관악기에서의 정상파. 지난주 공부 시간에 많이 시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에서의 정상파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네요. 양쪽이 뭐가 된다고? 마디가 생기고 있었죠? 그지? 요 길이가 L이라면 요 길이 L은 2분의 람다의 한 배가 되겠고 제일 긴 정상파, 제일 긴 파장 람다 1은 2L의 길이를 1로 나눴습니다. 다음번에는 2L의 길이를 2로 나누는 이런 형식으로 소개될 수 있었죠. 그리고 관에서 한쪽 끝이 막힌 폐관과 양쪽이 다 열린 배관인데요. 폐관에서는 열린 쪽은 배가 되고 닫힌 쪽은 마디가 되는, 그리고 다 열리다 보니까 둘 다 배가 되는 이런 폐관과 개관의 얘기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정상파를 볼 때 4분의 1파장이 왔다가 4분의 1파장이 나가네요. 요 길이에서 람다 1은 4L의 길이를 1로 나눴고요. 반면 이쪽은 4분의 해서 요 람다 1은 4L의 길이를 2로 나누는데요. 나는 약분을 하지 않은 그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재는
이걸 약분해서 이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폐관과 요즘에 이제 순 우리말을 조금 더 많이 적으려고 해서 폐관을 닫힌 관, 개관은 열린 관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열린 관이 뭔데요? 닫힌 관이 뭔데요? 이렇게 글자 모르시면 또 곤란하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진동수가 2배 되면 우리가 있을 한 옥타브가 더 높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진동수 F0가 있어서 요게 우리가 낮은 도 했으면 그 다음 도레미파솔라시 다음 도 하면은 2배의 F0가 되는데요. 이 사이 간격을 12등분합니다. 12등분합니다. 그 피아노에 보면 결국에 건반이 도 다음에 다음 도까지 12등분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음계당 2의 12제곱근계로 요게 F0 올라가고 그럼 2배의 F0가 되었다는 것은 12F0의 또 1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배가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한 옥타브 진동수가 2배 되었을 때 한 옥타브 올라간다라고 기본 개념을 잡은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예, 피타고라스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스피커 마이크의 원리는 우리가 전자력하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스피커의 원리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고요. 마이크의 원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죠.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꾸었습니다. 즉 결국에 이쪽에 공기를 떨게 만드는 역할 에너지로 바꾼 거고요. 반면 소리의 에너지를 떨게 만드는 진동 에너지를 그걸 유도 전류라는 전기 에너지로 바꾼 게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실상 스피커와 마이크의 구조는요. 자석이 있고 자석 주변에 코일이 감겨 있고 그 자석에 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게 마이크 콘이 됐던 스피커 콘이 됐던. 그래서요. 마이크도 스피커 잭 꽂으면 소리가 나요. 스피커도 마이크 잭을 꽂아놓고 스피커에 대고 소리 악 지르면 녹음이 돼요. 물론 전문 마이크보다 또는 전문 스피커보다 못하지만은요. 중학교 1학년 때 나도 그 집에 마이크가 없어갖고 스피커를 마이크 꽂아서 녹음시킨 적이 있어요. 내가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읽어보세요. 제발 한 번씩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좀 읽어봐라 정독을 잘 안 하는데 좀 읽어봐라 읽어보요. 자, 그 다음 테마 10 빛과 영상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 70쪽부터죠? 네. 페이지 70쪽부터 시작하네요. 빛이 파동이다라고 일단락 되어졌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뭐요? 영어의 이중수리 실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중수리를 통해서 보니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간섭 무늬가 보여서 빛이 파동입니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호이에스인데요. 영어로 발음을 하면 하이원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락 되어졌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빛이 입자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양반이 누구예요? 뉴턴이었는데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전까지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제일 처음 발견한 건 아니에요. 즉 금속파의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이 비춰야만 광전자가 튀어나간다는 거 옛날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에 대해서 딱 한 장짜리 논문을 발표했는데 빛이라는 놈이 광자라고 불러주는 빛의 알갱이 입자의 연속적인 흐름이잖아. 그렇게 하면서
빛이란 놈이 하F의 진동수의 하F라는 광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요 놈이 금속판에서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람수라 하는데 그 이람수를 빼고 나면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광전자가 튀어나가지 라고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광전 효과는 파동으로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빛은 파동이며 입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빛의 세계가 강하다 하더라도 한계 진동수 미만의 빛이었다면 광전자가 튀어나가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오래 쪼여도 튀어나가지 않고 한계 진동수 이상의 에너지는 바로 직접 그래서 전자 하나에 광자 하나가 1대1 대응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전류의 세기는 당연히도 전자의 개수에 비례할 것이고 광자의 개수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이 쪼여다면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고 광전류가 많이 흘러요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물리 2에서도 광전 효과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광전 효과의 문제가 나오면 한 두 가지의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속을 준비해 봤습니다. 금속에 전자가 묶여 있겠고요. 하이프를 던져줬네요. 현상은 진동수에 대해서 특정 진동수, 문특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것보다 미만이면 광전자가 아예 방출이 안 되었습니다. Y축은 뭡니까 하면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인데요. 이렇게 빛이 쪼일 때 이 전자가 튀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튀어나간 전자니까 광전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빛에 의해서 튀어나가면 광전자라는 이름을 쓴다 했는데요. 만약 금속에 열을 집어넣었어, 다이얼했어. 그래서 튀어나간 전자는 열전자라는 이름을 쓰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 이 LED를 다 바꿔놨는데요. 요 모양이 이제 형광등처럼 생긴 LED인데요. 옛날에 이제 형광등의 원리는 형광등 양 끝에 있는 필라멘트가 가열됩니다. 필라멘트에서 열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게 순증기와 만나면 자외선을 내고 그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형광물질을 바르는데 자외선이 형광등과 받으면서 거기서 가시광선이 나와요.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 또는 출제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백열전등은 스펙트럼을 보면 빨간 주파는 거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근데요, 형광등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보통은 설명하는데 실제로 스펙트럼 보면 띄어 빠져 있어요. 모든 빛이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연소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아까 교재마다 문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했죠. 알겠어? 자, 어쨌든 광전자가 튀었는데 광전자의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1차 직선 그래프잖아요. 1차 직선 그래프니까 y 꼴 어떤 ax 플러스 b의 이런 1차 직선이다 보니까 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프랑상수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이 이람수의 크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람수가 좀 더 큰 놈이었다면 전자떼기가 좀 더 어려운 놈이잖아요. 그때는 한계 진동수가 좀 더 큰 쪽에, 그래서 똑같은 빛을 쪼인다 하더라도 이람수가 큰 쪽에서는 광전자 운동에서 좀 작게, 이람수가 작은 놈은 광전자 운동에서 좀 더 크게 나오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맞죠? 이 얘기는 물리 2에도 나온다고요. 이게 그 뒤에 포인트. 근데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내가 광전자 운동 에너지라고 적었는데 이 뒤에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죠?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최대 운동. 근데 보통 최대를 빼고 많이 설명하죠. 물론 시험 문제는 최대란 말을 꼬박꼬박 붙입니다. 최대란 말을 안 적으면 너무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빛이 10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왔다 합시다. 되나요? 그리고 이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이람수의 크기가 7일렉트론볼트라 하자. 되나요? 그렇다면 튀어나간 광전자 얘네들의 X축 에너지와 개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10일렉트론볼트 에너지를 가졌는데 이람수가 7이래.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하면 3일렉트론볼트를 가져야 마땅할 거잖아요. 근데요, 모든 놈이 3일렉트론 가지는 건 아니에요. 즉 주변에 있는 다른 원자들과의 어떤 간섭 때문에 에너지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참고로 이거는 우리가 서페이드 공부 광주과 한번 할 때 했고 또는 입시물리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도 한번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0, 1, 2 최대로 가진 게 3 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광전자를 모을 안테나를 세워주는 거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페어미터 전류계를 측정해 봤습니다. 요렇게 돌리게 해봤네요. 예, 빛을 쬐면 전자가 이쪽으로 와서 돌아오죠. 광전자가 그러면 요 암페어미터 전류계에 말 그대로 광전류 세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꽤 간략하게 그린 그림인데요. 조금 더 세밀한 그림은 물리 2에 나와요. 되겠나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전자가 많이 방출되고 광전류 세기가 많아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다가 내가 건전지 전압을 걸어요. 전압을 1V 걸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쪽에 전기장 1V에 해당할 수 있는 1V에 관련된 전기장이 걸리겠죠. 여러분한테 전기장 하면서 V 기전력 V 또는 뭐 전위차 V는 ED 이런 것들 계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온 전자들 중에 1V의 전압을 걸어주면은 여기다 양의 1V의 전압을 걸어주면 1일렉트론볼트 요 에너지보다 작은 놈들은 모두 다 되돌아가요. 2V를 걸면 2일렉트론볼트 에너지보다 작은 놈들은 되돌아가요. 3V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모든 놈들이 다 되돌아가요. 광전이 흐를까요? 안 흘러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물리 2의 예전에 물리 1에 나왔다가 즉 2012년까지는 물리 1에 나왔다가 물리 2로 넘어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가 여기에 그릴 그림을 그릴 거예요. X축 전압을 걸어주겠습니다. Y축 광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어주는 전압을 우리는 정지전압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아까 3V 들었다 했잖아. 마이너스 3V 이렇게 쓸게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쓸게요. 이렇게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하면 광전류가 아예 안 흘러댔잖아요. 전자가 없을 때 흘러간 광전류 세기가 있었을 겁니다. 전압을 안 걸어줬을 때. 전압 안 걸어줬을 때. 근데 전압을 이쪽에 1V, 2V, 3V 하면서 전자가 이놈이 사라지고 전자가 이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3V 넣는 순간 1호 회로를 따라서 움직일 전자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맞다 알겠어요? 그래서 광전류가 제로가 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그림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뭐 실제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서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해했어요? 요 전압을 뭐라 부른다고? 정지압이라 불러요. 왜 마이너스를 썼습니까? 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결국엔 이 3V라는 정지 전압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결국엔 어디 비례합니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이죠. 최대 운동이제 정지압이 비례됩니다. 그렇다면 정지압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정지압을 키우겠다는 것은 광전자의 운동의제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지? 진동수를 더 올리면 되죠. 아니면 이함수의 크기를 감소시키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놈 대비 5V가 될 때 요렇게 되는 놈을 봤을 때 정지압이 5V가 된 거야. 이함수의 크기가 7일렉트론볼트로 요 금속이 7일렉트론볼트의 이함수의 크기인데 5로 바꾸면 10일렉트론 준 거에서 5로 바꾸면 나머지 5일렉트론볼트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가겠지. 정지압을 5V 걸면 되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아까 이게 7이라며 12일렉트론볼트로 진동수를 올렸어. 그러면 7 제외하고 5일렉트론볼트 갖고 나가겠지. 이런 거라고요. 별거 없어요. 2012년까지 물1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2013년부터는 그리고 새학기 2020년부터 물2로 올라간 내용이 이 얘기예요. 너무나 내용이 간단해서 일반계 학교에서도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내신 문제로 내요. 당연히 과거도 나오죠. 여러분들 1학년 때 하셔야 될 거예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이놈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됐어. 뭔 뜻이요? 광전류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빛의 세기를 강하게 줬다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지압이 바꿨다는 것은 진동수를 바꿨다 또는 이람수를 바꿨다. 정지압이 커졌다는 얘기는 이람수의 크기가 작은 금속으로 바꿨다 또는 진동수가 높은 빛으로 바꿨다. 끝! 이것뿐이에요. 이해됐어요? 정리하십시오. 말다시피 이 파동 파트가 물리 원투가 이빨이 아구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합쳐야 돼요. 물리 원투를 합쳐야 돼요. 오늘 그래서 물리 원투도 여러분한테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이것저것 하면서 물리원 정도는 꽤 많이 공부했을, 물리원을 다 떼보았을 상황,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 봅니다. 아예 난 물론 손도 안 대봤는데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저것 하면서 배워봤을 때 주간주간 이빨 빠진 그런 것들을 좀 메꿔주십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전 효과의 이용체의 대표적인 놈이 뭐다? 광센서. 어차피 빛을 전자가 움직이는 전류, 전기 에너지로 바꿀 거니까 광센서에 사용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포토다이오드, 광다이오드를 불러주는 거, 그리고 카메라의 CCD라 불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빛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놈들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식물의 광합성도 마찬가지겠죠. 식물의 광합성하면서 여러분들 세밀하게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명반응과 안반응이라는 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식물의 연목체에 보면 동지를 쌓아놓은 듯한 하나인데 동지를 쌓아놓은 하나가 티라코이드 그걸 모아놓은 걸 그라나라 부른대요. 거기서 면반응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물이 분해가 되는데요. 이때 순환적 광이산화와 비순환적 광이산화 이런 것들 혹시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서 빨리 배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도 마찬가지 색을 감지하네요. 원뿔 세포라 불러주는 샘 시절에는 원추 세포가 있는데 어쨌든 빨강, 초록 그리고 파랑의 원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색상을 감지하고 그 감지하는 색상을 감지하는 이 원뿔 세포는 빛이 보이는 황반 주변에 있고요. 물론 막대 세포라 불러주는 또는 옛날에 간상 막대 간자 씁니다. 간상 세포라 불러주는 놈들은 나머지 망막 주변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서는 이제 로놉신 또는 요놉신이라 불러주는 빛을 받았을 때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상태로 빛을 보게 됩니다. 페이지 70쪽에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미 지구과학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색지수라는 것을 지구과학에서 공부시킨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고온의 별이 내는 푸른색의 별은 내 눈에 볼 때보다 카메라를 들이내면 더 밝게 찍히고요. 붉은색을 내는 별은 대표적으로 베텔게우스가 들어간대요. 카메라 들이대면 훨씬 어둡게 찍혀요. 이건 붉은색 행성, 화성도 마찬가지인데요. 화성을 충해봤잖아 하면서 카메라 들이대면 카메라에는 화성의 붉은색이 거의 안 담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붉은색만 화성이 카메라로 닿으면 잘 안 닿이는데 그거는 우리 눈에 청원뿔 세포의 개수는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우리 눈은 푸른색 감응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대신 붉은 또는 노란색에 훨씬 더 우리가 민감한 그런 상태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카메라로 보이는 밝음과 내 눈으로 보이는 밝음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색지수를 소개했고 색지수 값이 마이너스는 고온의 별, 색지수가 플러스면 저온의 별. 그래서 붉은색에서 붉은색으로 B타입, O타입, A타입 했잖아. 그 A타입이 표면 온도 한 10,000켈빈이고 요게 색지수 값이 0. 알겠어? 그리고 이제 태양과 같은 G타입은 플러스 색지수를 가지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구과학에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리고 그 색들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붉은색과 초록색과 푸른색에서 요점 색깔이 뭐예요? 빨강과 초록이 1대1로 섞였어요. 네, 노란색이죠. 1대1이 아니라 3대1로 섞일 때 붉은색이 3으로 푸른색이 1이래. 그러면 노란색에서 조금 더 붉은색으로 가는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사만색의 어떤 색 구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빛을 표현하는 영상 장치들 LCD, 뭐 LED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가 된 게 물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브라운관 TV는 거의 보기가 어렵고요. 뭐 PDP도 당연히 보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놈들이겠죠. 페이지 71쪽 얘기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71쪽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화장용 기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라색 더 너머에 있는 자외선, X선, 감마레이 또는 빨간색 더 너머에 있는 적외선, 그리고
그리고 전파형들 각 사용처에 대해서 소개되는 내용이 페이지 77쪽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페이지 77쪽부터 나오는 거는 그냥 꽤 도덕적인 내용이죠. 전자이파의 종류 그리고 그 응용, 이용 그리고 전자이파를 어떻게 발생시켰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신합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와중에 빛의 굴절이 뭐 하나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게 78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반사는 반사라는 이름을 썼지만 실제로 구절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전반사를 이용한 광 케이블, 광통신에서 누가 코어, 누가 미란 매질이 될 수 있겠는지 뭐 그런 거 찾는 문제들이 소개되고 있는 게 78쪽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몇 시니? 14분이요.